10억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며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딛고 선 땅이 내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늘 집행관들이 집을 비우기 시작하자 그 오만했던 여자는 경찰들을 뚫고 달려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내 발에 입을 맞추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다오. 제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 늦은 오후의 분위기는 사실 꽤나 평온했다. TV에서는 연예인 가십 프로그램이 낮은 볼륨으로 켜져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크림색 가죽 소파에 박 여사는 편안히 기대앉아 있었다. 오른손에는 도자기 찻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최신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기에 바빴다. 새빨갛게 칠한 그녀의 손톱이 초조하게 화면을 두드렸다. 어휴, 김사모는 개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또 명품 자랑이네. 저거 짝퉁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진짜랑 가짜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데. 박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비웃었다. 방구석에서 서연은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잡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며느리로서 서연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익숙했다. 사실 아침에 오는 가사 도우미가 따로 있었지만 박 여사에게 애모의 온유리 며느리는 분수를 알고 부지런해야 했다. 서연아, 박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불렀다. 저기 약과 담아놓은 함, 좀 다시 채워놔. 오늘 밤에 브리지 게임하러 친구분들 오실 거야. 네, 어머님, 현관 앞마당 쓸고 나서 바로 채워놓을게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참을성 있는 여자였다.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단호함을 지니고 있었다. 나중은 무슨, 너는 꼭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더라. 박 여사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 그리고 내 남편 지훈이 오늘 몇 시에 들어온대? 늘 가던 데서 내가 좋아하는 호떡 좀 사오라고 전해. 서연은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애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 오늘 야근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마 밤 9시나 돼야 들어올 거예요. 맨날 야근. 그런데 월급은 그 모양 그 꼴이니 남편이 승진하도록 내조를 좀 해야지. 그냥 얹혀 살 생각만 하지 말고. 박 여사의 날카로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그 소리는 예의 바른 손님의 노크가 아니라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사람처럼 거칠고 조급했다. 박 여사 나와. 밖에서 굵고 쉰 목소리의 남자가 소리쳤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찻잔을 거의 쏟을 뻔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누구니? 서연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현관 창문으로 다가가 얇은 커튼 뒤에서 엿보았다. 높은 철제 대문 앞에 덩치 큰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짧은 쇠파이프로 대문을 치고 있었다. 남자 3명이에요. 어머님, 아무래도 빚 받으러 온 사람들 같아요. 서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빚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박 여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TV와 거실 등을 꺼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문 열어주지 마. 나가지도 마. 엄마 집에 없다고 해. 지방에 갔다고 하란 말이야. 박 여사는 서연의 손을 창가에서 끌어당기며 겁에 질려 속삭였다. 하지만 어머님, 안에 사람 있는 거 알 거예요. 차고에 어머님 차가 있잖아요. 서연이 논리적으로 말했다. 아, 너는 정말 바보구나.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되잖아. 아무튼 저 사람들 쫓아버려. 박 여사는 서연을 현관문 쪽으로 밀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식당과 거실을 가르는 벽 뒤로 재빨리 숨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 빚받으러 온 사람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보통은 냄비나 옷을 외상으로 판 상인들이었다. 이번에는 고용된 조폭 캉파에처럼 보였다. 용기를 내어 서연은 현관문을 조금만 열고 안전 잠금 장치를 걸어둔 채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아저씨, 서연이 경계하며 정중하게 물었다. 남자들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이 대문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 여사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며느리 치마폭에 숨어있는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만나실 수 없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나중에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어이, 아가씨. 당신 시어머니한테 전해. 오늘이 만기일이라고. 오늘 밤 12시까지 10억 원이 우리 사장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이 집은 우리가 접수할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 액수에 서연은 다리가 풀렸다. 10억. 10억이라고요?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래, 그 여자가 투자 사기에 쓴 원금과 이자야. 밤까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돈 안 갚으면 너희들 다 끝장이야. 그 남자는 대문을 한 번 더 세게 걷어찼고 귀가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집 앞에 비어있는 경비 초소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듯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다.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박 여사는 이미 그녀 뒤에 서 있었다. 두려움과 창피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분노로 그것을 감추려 했다. 10억 원이라니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빚을 지셨기에 그렇게 큰 돈을?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상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마치 비상 탈출구를 막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덩치 큰 남자 3명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그건 금투자였어, 서연아. 박 여사가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손톱 끝을 물어뜯으며 서성였다. 계모임, 친구가 한 달에 이자가 20%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했지. 수익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서연은 갑자기 아파오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또 투자 사기라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큰 수익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갑자기 박 여사가 서성이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짙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 억지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과 지훈이 결혼한 3년 동안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서연아, 우리 예쁜 아가. 박 여사의 간살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너 오늘 아침에 은행 다녀왔지? 그렇지.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네. 그런데 왜요, 어머님? 내가 다 알지.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더구나. 두꺼운 갈색 봉투. 그거 내 아버지 유산 상속받은 거 맞지?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예금이잖아. 박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지훈이가 그러는데 내 아버지가 시골에서 땅 부자였다며. 분명 액수가 클 거야. 그렇지. 수십억은 되겠지.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을 막 찾은 참이었다. 박 여사의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수십억은 아니었지만 꽤 큰 금액이었다. 그 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연에게 잠시 중단되었던 가족의 부동산 사업을 다시 일으킬 자본금으로 남기신 유산이었다. 또한 서연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이기도 했다. 현명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딸의 운명을
예견한 것 같았다.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어머님.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다.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듯 얼굴이 환해졌다. 이렇게 하자. 서연아, 네가 일단 저 깡패들한테 비시벅만 갚아줘.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꼭 갚을게. 우린 가족이잖아. 설마 네가 시어머니가 망신당하고 깡패들한테 끌려가거나 심지어 맞아 죽는 걸 보고만 있겠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님, 그 유산은 어머님의 사치스러운 생활, 빚을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제 사업 자금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금액도 아니고요.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박 여사의 상냥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인색하긴 내가 모를 줄 아니. 내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유산이 적을 리가 없잖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렇게 쉽게 드릴 수는 없어요. 서연이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박 여사가 길을 막았다. 어이, 잘 들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너 지금까지 이 집에서 공짜로 살았어. 내가 사온 쌀로 밥 먹고 우리 집 전기 쓰고 내 아들 방에서 잤잖아.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넌 모른 척 하겠다고? 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공짜라고?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매달 지훈 씨 월급은 어머님 차 할부금이랑 신용카드 값으로 다 나가요. 생활비는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지난달 전기 요금도 제가 냈어요. 어디가 공짜라는 말씀이세요? 위층 방문이 열렸다. 지훈의 여동생인 민지 22세는 대학생이었지만 학교보다 카페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계단을 내려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 마스크팩 하는데 방해되게 민지가 투덜거렸다. 이것 좀 봐, 민지야. 내 새언니가 얼마나 인색한지. 엄마가 저 앞에서 깡패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유산은 산더미처럼 있으면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잖아. 고작 10억 원 좀 빌려달라는데 박 여사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서연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새언니, 10억 원이나 있어요. 진짜로. 세상에, 새언니. 그 정도 돈이면 평생 써도 다 못 쓸 텐데 엄마 좀 도와주면 어디 뒀나요? 정말 불효막심한 며느리네. 이건 불효의 문제가 아니야. 민지야. 책임의 문제지. 서연이 맞받아쳤다. 어머님이 사치 때문에 빚을 지셨는데 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변명은 박 여사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제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서연의 팔을 움켜쥐었다. 서연의 팔에 통증이 퍼졌다. 난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내 빚 10억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너처럼 인색한 며느리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돌던 최후 통첩이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가짜 그림과 조각가구로 가득 찬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박 여사는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반복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통째로 삼킬 듯이 부릅뜨고 있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거칠게 팔을 빼냈다. 그녀는 두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숨은 규칙적이었지만 가슴속은 천둥이 치는 듯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참아왔다. 아직 아이가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참았고 평범한 시골 출신이라는 멸시를 참았으며 예의 없는 시누이 민지의 행동을 참아왔다. 오늘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저를 쫓아내시는 건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 이 가족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니?
기생충처럼 얹혀 살기만 하고 박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 뒤에 있던 민지는 이 상황을 즐기며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인색한 며느리의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올릴 생각이었다. 서연은 등을 꼿꼿이 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 박 여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서늘함을 느끼고 약간 움츠러들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폭발하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정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잘못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버지의 돈은 어머님의 사치와 탐욕으로 생긴 빚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신성하니까요. 무례하게 어디서 죄 얘기를 꺼내 박 여사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가 주저하다가 스스로 손을 내릴 때까지 날카롭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기생충 말인데요. 서연이 이 호화로운 거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기생충이라고 확신하세요? 작년에 지훈 씨가 어떻게 승진했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밤 보고서 작성을 도와줬어요. 지난달에 어머님이 장티푸스로 입원했을 때 민지는 발리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때 누가 어머님을 간호했는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그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잖아. 민지가 자기 이름이 거론되자 발끈하며 말했다. 새언니, 생색내지 마세요. 의무는 쌍방향이야, 민지야. 노예 제도가 아니고. 서연이 침착하게 받아쳤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박 여사를 쳐다봤다. 빚을 갚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셨죠? 제 대답은 싫어요입니다. 차라리 제가 나가겠어요. 제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이 저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은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싫다고. 박 여사는 마치 그 말이 자기 인생 최대의 모욕인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나한테 싫다고 말해? 좋아, 잘 됐네. 지금 당장 나가. 내 아들이 사준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직접 산 물건과 제 유산만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세요. 이 지옥 같은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요. 라고 서연이 말했다. 분위기가 끓어오를 대로 끓어오른 바로 그 순간 차고로 들어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현관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방금 대문 앞에서 그를 위협하던 빚쟁이들을 지나쳐 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문 앞에 깡패들이 잔뜩 있어요. 엄마가 10억 빚을 졌다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엄마. 지훈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박 여사는 즉시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매우 극적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 좀 살려줘. 내 아내가 엄마를 깡패들한테 맞아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해. 박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통곡했다. 서연은 그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이번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할지 기다리면서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소파에서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고 그 옆에서는 민지가 가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아내 서연이 차가운 얼굴로 방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서연이가 엄마를 맞아 죽게 내버려 둔다니. 엄마가 그냥 좀 도와달라고 했어. 지훈아. 박 여사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내가 실수를 했어. 투자 사기를 당했단다.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겠다고 해.
그래서 서연이한테 갓 찾은 유산으로 일단 좀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걔가 오히려 나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미친 시어머니 빚 갚기는 싫다고 했어. 나더러 죽으라고 저주까지 퍼부었다고. 지훈아. 민지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맞아, 오빠. 서연 언니 정말 너무해. 돈은 수십억이나 있으면서 엄마 목숨보다 자기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지훈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피곤해 지친 그의 눈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찼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 홀로 자란 지훈은 항상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다. 효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박 여사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되어 지훈은 더 이상 무엇이 진정한 효도이고 무엇이 착취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서연, 당신 정말 그 돈 가지고 있어?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오빠. 아버지 유산이에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를 돕는 걸 거절했어? 오빠, 어머니는 사치를 위해 10억 빚을 졌어요. 아버지 돈은 그렇게 쓸 수 없.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거절했냐고.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절했어요. 짝. 서연의 왼쪽 뺨에 거센 손찌검이 날아들었다. 박 여사가 아닌 지훈에게서였다. 서연의 뺨은 뜨겁고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그녀는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결혼 3년 만에 지훈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순간이었다. 오빠, 서연이 나지막이 불렀다. 나더러 오빠라고 부르지 마. 당신처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지훈이 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뻔뻔하긴. 어머니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 안 보여? 돈은 있으면서 혼자만 챙기겠다고? 당신 같은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인색하고 이기적이야. 오빠, 제정신이야? 잘못한 건 어머님이잖아. 어머님이 빚을 졌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서연이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느라 떨리기 시작했다. 부부는 한 몸이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야. 어머니가 필요하시다면 우린 당연히 도와야 해. 지우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잠잠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 당장 그 돈,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 당장. 서연이 젖은 눈가를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변했다. 싫어요. 죽어도 그 돈은 못 줘요. 지우는 입을 떡 벌렸다.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아내에게 반박당했다는 수치심에 지훈의 남성적인 자존심은 상처받았다. 좋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내 가족보다 당신 돈이 더 소중하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밤 당장 그 저주받을 돈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박 여사는 손수건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서연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꼴 좋다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혼인 서약대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얼굴을 기억에 새겼다. 그 맹세는 이제 산산조각 났다. 나를 쫓아내는 거야, 오빠. 이 밤에 문 앞에 깡패들이 득실거리는데 서연이 확인하듯 물었다. 그래. 나가. 난 불효막심한 아내 따위 필요 없어.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이 한 말 똑똑히 기억해. 지훈. 나보고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야. 절대로 후회하지 마. 더 이상 말없이 서연은 돌아서서 주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움 뿐이었다. 침실에서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옷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 기내용 작은 캐리어 하나만 꺼냈다. 몇 벌의 근무복, 속옷, 그리고 간단한 세면 도구만 챙겼다. 시어머니가 사준 파티 드레스, 명품 짝퉁 가방, 그리고 지훈이 사준 모조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만이 열쇠를 가진 작은 휴대용 금고를 꺼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예금 증서,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 여사의 호화로운 저택이 서 있는 땅의 원본 토지 소유권, 증명서, 등기권리증가 들어있었다. 그렇다. 이 집은 박 여사의 남편이 지었지만 땅은 서연의 아버지 소유였다. 과거 서연의 아버지는 박 여사의 남편이 파산했을 때 그가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땅을 빌려주었다. 계약 조건은 박 여사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남편은 이미 사망했고 이제 서연이 쫓겨났으니 그 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서연은 그 가방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준비를 마친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른손에는 캐리어를, 왼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에는 박 여사, 지훈, 그리고 민지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서연이 단지 겁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태연하게 약과를 먹고 있었다. 어머, 진짜로 나가시게요? 민지가 비꼬았다. 그냥 쉬하는 줄 알았는데 서연은 무시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문으로 걸어갔다. 지훈을 지나칠 때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지훈 씨. 서연이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오빠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붉었다. 뭐,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려고. 늦었어. 돈부터 이체해야 용서해주지.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희미하게. 당신이 나를 쫓아냈을 때 우리의 혼인은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은 알아서 책임져. 아,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깡패들한테 전해.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서연은 문 밖으로 나섰다. 그날 밤에 극적인 분위기를 더하듯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경비 초소에 앉아있던 빚쟁이들이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어이, 어디가? 돈 가지고 튀려는 거 아니야? 깡패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서연은 멈춰섰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 제복을 입은 경무관 계급의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저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시는 제 삼촌과 영상통화 중이에요. 제가 협박죄로 신고를 계속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겠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 그것은 오래된 영상 녹화 파일이었지만 어둡고 비 오는 밤에는 깡패들이 구분할 수 없었다. 깡패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땅에 침을 뱉었다. 지나가. 우리 볼 일은 집주인이랑 있는 거지. 너랑은 상관없어. 서연은 이슬비를 뚫고 캐리어를 끌었다. 단지 끝자락에 택시가 아닌 고급 검은색 세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자 나이는 들었지만 위험 있는 얼굴의 박 변호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임받는 변호사가 보였다. 준비됐나? 서연 양, 박 변호사가 물었다. 서연은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고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그 호화로운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지난 3년간 그녀에게 감옥과도 같았던 집이었다. 네, 박 변호사님. 서연이 대답했다. 단호하시군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합시다. 검은색 세단은 비를 가르며 달려나갔다. 지훈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남아 있었다. 그들이 방금 자신들을 파멸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보호막을 내쫓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날 아침 햇살은 박 여사의 호화로운 저택 유리창을 뚫고 밝게 비춰 마치 어젯밤의 혼란을 비웃는 듯했다. 비는 그치고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남아 있었다. 식당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진정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거짓된 고요함이었다. 박 여사는 식탁 의자에 앉아 민지가 지나가는 상인에게서 사온 닭죽을 먹고 있었다. 어젯밤 물어서 얼굴은 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블랙커피를 적고 있었다. 민지는 긍정적인 아침 분위기라는 캡션과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아침 식사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드디어 그 돌부처 같은 애가 없으니 이 집 공기가 다 상쾌하네. 박 여사가 입에 과자를 넣으며 말했다.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지훈아. 집이 환해진 것 같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잠을 설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어젯밤 그 깡패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경찰이 무서워서 그냥 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마감 시간은 오늘 밤까지밖에 안 남았다고요. 우리 뭘로 갚을 건데요? 서연이는 돈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어휴, 넌 남자가 왜 그렇게 겁이 많니?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연이는 그냥 겁주는 거야. 이따 오후쯤 되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러 다시 올걸. 걔는 서울에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 어디 가서 살겠어. 다리 밑에서. 언니, 캐리어 끌고 가던데요. 엄마, 진심인 것 같아요. 민지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뭐 상관없어. 이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없으니 좋기만 하네. 잘 들어, 지훈아. 박 여사가 지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짐짓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한테는 비상 계획이 다 있어. 이 집 옆에 개모임할 때 손님들 주차장으로 쓰던 빈 땅 기억나니? 지훈이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왜요? 그것도 내 아버지 땅이잖아. 200평방미터나 돼. 빨리 팔면 헐값에 내놔도 20억이나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빚 갚고도 남아. 남는 돈으로는 우리 새 차 사자. 엄마 차가 너무 낡았잖아. 박 여사가 마치 돈이 이미 손에 들어온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엄마, 서류는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지훈이가 그 땅 등기권리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있어. 걱정 마. 엄마가 사물함에 사본을 가지고 있어. 원본은 분명히 내 아버지가 창고에 있는 서류 더미 속에 넣어뒀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무실에 가져갔을 거야. 그건 쉬운 문제야. 나중에 분실 신고하면 돼. 원본이 없어도 일단 살 사람만 있으면 돼. 박 여사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대답했다. 그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마침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계모임 친구인 최 이모님 남편분이 상가 건물이 많잖아요. 예전에 그 옆 땅을 탐내셨던 적이 있어요. 지금 엄마가 전화해보세요. 박 여사는 지체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어젯밤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껏 상냥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사모님, 잘 지내시죠?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집 옆에 있는 땅을 좀 내놓으려고요. 네, 아들 사업 확장 때문에 급전이 좀 필요해서요. 하하, 네. 그렇죠, 큰 프로젝트라서요. 친구분이니까 싸게 드릴게요. 15억 원에 오늘 현금으로 주시면 돼요. 어머, 사신다고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11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뵙죠. 네. 최 사모님 남편분께서 계약금 좀 가져오시고요. 박 여사는 귀에 걸릴 듯한 환한 미소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툭 쳤다. 됐어. 문제 해결. 서연이 따위 누가 필요하대. 우린 여전히 부자야, 아들. 지훈은 약간 안도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지만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반찬해고 엄마 법무사 사무실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비싼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땅 위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 변호사 사무실은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었다. 대기실은 시원한 에어컨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공간은 숨 막히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최 이모의 남편인 부동산 사업가 박 사장이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고, 최 이모는 박 여사의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칭찬하느라 바빴다. 박 여사님, 15억 원입니다. 세금은 박 여사님이 부담하셔야 하고요. 박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계약금으로 2억 원짜리 수표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박 사장님. 걱정 마세요. 좋은 땅이에요. 박 여사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직원 한 명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서류 더미로 가득 찬 큰 책상 뒤에는 지훈의 돌아가신 아버지 시절부터 박 씨 가족을 알고 지낸 베테랑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지훈 군.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제가 집 옆에 있는 빈 땅을 박 사장님께 팔려고요. 지금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 등기권리증 사본이랑 재산세 납부 증명서예요. 박 여사가 극적인 몸짓으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들고 돋보기를 쓴 후 약간 흐릿한 등기권리증 사본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가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등기권리증 번호를 입력하여 등기소의 온라인 데이터를 확인했다. 잠시 동안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박 변호사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화면을 보고 다시 사본을 쳐다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이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을 아직 안 내서 그런가요? 나중에 박 사장님 돈에서 제하고 내면 되잖아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여사님. 박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안타까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박 여사를 쳐다봤다. 여사님께서는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사님 소유도 돌아가신 남편분 소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제 남편이 그 땅에 담장을 쌓았어요. 그건 제 남편 유산이라고요. 박 사장이 의자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사님? 깨끗한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 화면을 돌렸다. 등기소의 최신 데이터와 10년 전 이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기록에 따르면 집 옆 200평방미터의 땅과 여사님 집 건물이 서 있는 500평방미터의 땅 모두 김 회장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대는 것 같았다. 김 회장님이라니. 그건 서연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김 회장님이요.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돌아가신 김 회장님이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속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이제 법적으로 외동딸이신 서연님 명의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침묵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무거웠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속삭였다. 내 남편은 자기 땅이라고 했어. 김 회장님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박 여사님.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과거에 남편분께서는 김 회장님과 절친한 사이셨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그 땅을 사시고 남편분께서 그 위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요. 계약서는 제 서류 보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여사님께서는 건물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땅은 서연님 소유입니다. 여사님께서는 남의 땅을 팔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박 사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수표를 낚아챘다. 미쳤군.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남의 땅을 팔다니. 내가 바로 송금하지 않은 게 다행이군. 가자. 여보. 시간만 낭비했네. 잠깐만요. 박 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몰랐어요. 박 여사가 당황하여 박 사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거칠게 뿌리쳐졌다. 모르긴 뭘 몰라. 사기꾼 같으니. 박 사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가기 전에 소리쳤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박 여사와 지훈만 덩그러니 남았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뼈가 강제로 뽑혀나간 것 같았다. 어젯밤 그가 쫓아낸 아내, 그가 뺨을 때린 아내 서연이, 그가 매일 밤 잠드는 땅의 주인이었다니. 그럼 원본 등기 권리증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서연님의 변호사가 와서 가져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제 조언은 지훈군, 즉시 아내에게 연락하라는 겁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땅을 비우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훈 가족에게 혼란이 닥치는 동안 서울의 중심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25층, 서울의 번잡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벽의 사무실에서 서연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실 때 입던 수수한 홈웨어나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서연은 단호한 라인의 아이보리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유능한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 앞에는 어젯밤 그녀를 데리러 온 은발의 베테랑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서연 양, 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이 사시는 청담동 땅, 논현동 상가 건물, 그리고 아버님의 주 예금까지 모두 서연 양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박 여사 측에서 해당 자산을 담보로 잡거나 매각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혹시 모를 거래 시도도 무효화 조치했습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받아 그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버지의 유지를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서연 양.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게지. 서연이가 인내를 먼저 배우게 놔두게. 그래야 누가 진심이고 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알게 될 테니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버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군. 박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어리석었죠. 변호사님. 3년이나 거기서 버텼으니까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지. 그리고 헛되이 쓰인 선의는 무서운 힘으로 변하는 법이야. 박 변호사가 정정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 사채업자들이 오늘 분명히 그 집을 다시 찾아갈 텐데. 서연은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려 마천루들을 바라봤다. 제가 이미 퀵서비스로 1차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사용 허가를 철회하니 7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표준 절차 맞죠? 맞네. 하지만 시어머니의 빚은 내가 갚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느끼게 놔두세요. 지훈 씨는 제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저를 쫓아냈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놔두세요. 하지만 그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네. 그 깡패들이 제가 이미 사설 경우업체를 고용해서 멀리서 감시하도록 했어요, 변호사님. 단지 감시만요.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물건을 빼앗기거나 욕을 먹거나 이웃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정도는 그냥 놔두세요. 그들이 치러야 할 비싼 수업료니까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박 변호사는 젊은 의뢰인을 감탄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무릎이 조금만 까져도 울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강철 같은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이 서연을 가짜 눈물로는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남편과 시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50통 와 있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 일부러 활성화시켜 응답할 필요 없이 그들의 공황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훈,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님, 차 준비해 주세요. 논현동 상가, 건물 프로젝트 현장 시찰하러 갈 거예요. 다시 일해야죠.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왕좌의 주인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박 여사 가족의 운명처럼 다시 흐려졌다. 그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기분으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돈도 희망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대문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어젯밤에 왔던 덩치 큰 남자 3명이 이번에는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길을 막고 비스듬히 주차된 화물 트럭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있었다. 드디어 돌아오셨네, 사모님. 사채업자들의 두목인 목에 용문신을 한 장 사장이라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박 여사의 집 현관에 편안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뱃재는 서연이 매일 아침 닦던 대리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졌다. 박 여사는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마찬가지로 떨고 있는 지훈의 등 뒤에 숨었다. 저기요, 사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지훈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 사장이 일어서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발로 밟았다. 시간은 끝났어. 이 사람아. 내가 사장님 계좌 확인했는데 텅 비었더군. 오늘 아침에 갚는다고 했잖아. 증거는 어디 있어?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장님. 등기 권리증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요. 지훈이 변명하려 애썼다. 상관없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어젯밤 약속대로 돈 안 갚으면 내 놈들 물건 빚만큼 압수한다. 장 사장이 손가락을 튕겼다. 얘들아, 시작해. 안 돼. 박 여사는 2명의 깡패가 거실로 들어가 그녀가 아끼는 60인치 LED TV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거 비싼 TV야. 가져가지 마. 닥쳐, 이 마귀알머마. 깡패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마치 시체를 파먹는 개미떼처럼. 사채업자들은 집안의 물건들을 싹쓸이했다. 주방에 있던 양문형 냉장고가 밖으로 옮겨졌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박 여사가 여왕처럼 앉아있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강제로 들어 올려졌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거칠게 내려졌다. 민지는 한 깡패가 그녀의 손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빼앗자 구석에서 울부짖었다. 그거 내 핸드폰이야. 돌려줘. 지훈 오빠 도와줘. 지훈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사장님, 제발 동생 핸드폰은 거기에 학교 과제 자료가. 퍽, 강력한 주먹이 지훈의 명치를 때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었다. 육체적으로도 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약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집이 하나씩 해체되는 것을 흐릿한 시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웃들이 대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속삭이고 사진을 찍고 그 사건을 녹화했다. 박 여사 가족의 수치는 이제 온 동네의 공짜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평소에 거만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예전에 박 여사에게 오토바이가 낡았다고 무시당했던 한 이웃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1시간의 고문 끝에 트럭은 가득 찼다. 집은 이제 텅 비었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었던 식탁과 방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만 남았다. 카펫, 커튼, 전자제품, 심지어 가짜가 많아 싸구려로 평가된 박 여사의 명품 가방 컬렉션까지 모두 실려갔다. 이건 첫 할부금일 뿐이야. 장 사장이 트럭에 올라타기 전에 말했다. 내 놈들 고물 값어치는 기껏해야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아직 9억 8천만 원이나 남았어. 이틀 더 시간을 주지. 갚지 않으면 이 집 등기권리증을 강제로 뺏을 거야. 그게 누구 명이든 상관없어. 이 집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테니까. 트럭은 숨막히는 검은 연기를 남기고 떠났다. 박 여사는 이제 비어있고 깡패들의 진흙 발자국으로 더러워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한때 호화로웠지만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변한 방을 둘러봤다. 서연, 박 여사가 흐느꼈다.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자기 반성은커녕 그 여자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샹들리에가 깡패들에게 뜯겨나가서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창고에서 찾은 낡은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앉았다. 지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가 고팠다. 음식도 냉장고도 없었다. 그의 지갑은 비어 있었다. 깡패들이 담뱃값이라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오빠, 배고파. 민지가 투덜거렸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부은 얼굴은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오늘 납법무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땅은 서연이의 것이다. 이 집은 서연이의 땅 위에 서 있다. 그 사실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습격대, 속옷에 숨겨 겨우 지켜낸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아직 작동은 했다. 그는 다시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뚜, 뚜, 뚜.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제발 받아. 서연아, 제발. 지훈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서연아. 네가 필요해. 도시의 반대편, 따뜻하고 안락한 새 아파트에서 서연은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옆 테이블에서 진동하며 남편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서연은 화면을 힐끗 봤다.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미한 애정 때문에 전화를 받고 싶은 작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뺨에 맞았던 따귀를 떠올렸다. 내 가족보다 내 돈이 더 소중하다면 당장 나가라는 지훈의 말을 떠올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무음 모드. 그녀는 남편의 드라마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선택했다. 박 여사의 집에서 지훈은 휴대폰을 돗자리에 내던졌다. 안 받아. 젠장. 저 배은망덕한 것. 지금쯤 우리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겠지. 박 여사가 욕을 퍼부었다. 두고 봐. 만나기만 하면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렸다. 평생 동안 지훈이 그녀에게 소리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가 감히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우리 이제 거지예요. 서연이 땅에 얹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서연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어요. 지훈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좌절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이 다 그만해요. 빚진 건 엄마잖아요. 나더러 서연이를 쫓아내라고 강요한 것도 엄마고요. 박 여사가 반박하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요.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힘없이 일어섰다. 이런 상황에 누가 택배를 보냈지? 그는 앞으로 걸어갔다. 택배 기사가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공식적인 로고가 박힌 큰 갈색 봉투를 건넸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에 서명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1차 내용 증명 및 토지명도, 통지라고 적힌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번지 무단 점유자 귀하. 지훈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희 의뢰인 김서연님께서는 등기권리증 제1214호에 근거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로서 기존에 부여했던 사용 허가를 철회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건물과 토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종이가 지훈의 손에서 떨어져 젖은 땅 위로 천천히 날아갔다.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고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끝났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서연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고 명령할 수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쥔 주인으로서 이 가족의 남은 오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의 망치를 들고 온 것이다. 지훈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려운 얼굴이 아닌 권력으로 가득 찬 차가운 얼굴이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구나, 서연아. 지훈이 숨막히는 밤의 정적 속에서 속삭였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로고가 박힌 흰 종이가 이제는 텅 비어버린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크리스탈 꽃병이나 수입 레이스 식탁보는 없었다. 먼지 쌓인 나무 탁자와 마치 집의 지붕을 무너뜨릴 듯한 무게감을 지닌 한 장의 종이뿐이었다. 지훈은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휴대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10번째로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읽고 있었다. 현관등은 희미했고 집안 분위기는 암울했다. 크게 좀 읽어봐, 지훈아. 엄마는 그렇게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 그 망할 놈들이 물건 가져갈 때 엄마 안경도 어디론가 사라졌어. 박 여사가 초조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방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여전히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구겨지고 더러워 보였다. 지훈은 탈수와 스트레스로 갈라진 목소리로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세 번째 항목.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저희 의뢰인 김서연님께서는 현 점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점유자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 지역의 시세에 따라 500평방미터의 이 토지를 50억 원에 매입해야 합니다. 50억.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미쳤어. 서연 언니 미쳤나 봐. 세상에 어느 땅이 그렇게 비싸. 그게 시세야. 민지야. 이 동네는 원래 비싸. 지훈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 만약 7일 이내에 대금 지급이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유자는 자발적으로 토지를 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 무단, 점유 혐의로 형사소송 및 강제 퇴거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박 여사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얼굴은 엉뚱한 분노로 붉어졌다. 뻔뻔한 것. 우리를 갈취하려는 거야. 50억이라니. 우리가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 사채 10억 갚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 5배를 내놓으라고. 엄마, 이건 갈취가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권리예요. 이 땅은 그 사람 소유라고요. 지훈이 약간의 논리를 주입하려 애썼다. 비록 어머니가 이성적인 말에는 귀를 막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공짜로 살았잖아요. 엄마.
주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넌 계속 걔 편만 드는구나. 박 여사가 찢어지고 깡패들이 가져가지 않은 소파 쿠션을 지훈에게 던졌다. 내 아내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야. 우리가 힘든 거 알면서 목을 조르다 못해 아주 죽이려고 드는구나. 우리를 도와줘야지. 시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게 말이 돼? 이제 내 아내 아니에요.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미 쫓아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요.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 말은 날카롭게 날아가 그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계속 엄마 탓만 해라. 박 여사가 일어서서 고장난 다리미처럼 서성였다. 난 절대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남편이 벽을 쌓고 지붕을 올렸어. 서연이 그 건이 감히 뺏어가려고 해. 경찰을 일개 중대를 데려와도 난 대문 앞에서 드러누울 거야. 내 시체를 먼저 밟고 지나가라고 해. 지훈은 격렬하게 뛰는 머리를 눌렀다. 박 여사의 위협은 그의 귀에 우습게 들렸다. 눈물 드라마로 법에 맞서는 것은 합법적인 토지 소유권 증명서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해요. 엄마,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요.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찾아갈게요.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 빌게요. 우리 운명에 비하면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돼, 오빠. 우리 자존심을 그렇게 굽히지 마. 민지가 부추겼다. 너 조용히 해, 민지야. 지훈이 소리치자 동생이 깜짝 놀랐다. 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레 우리가 쫓겨나면 넌 어디서 잘 건데? 가게 앞 길바닥에서. 네. 잘난 친구들이 네가 거지꼴 되는 거 보게 하고 싶어? 민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일 내가 서연이를 찾아갈 거야. 지훈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서 온몸이 쑤시는 채로 일어났다. 그는 찬물로 샤워했다. 온수기는 이미 깡패들이 떼어갔다. 그리고 남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다. 다림질을 하지 않아 약간 구겨졌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집중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족의 목숨을 구하는 임무를 위해 오늘 하루 무단결근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연의 옛 사무실이었다. 결혼 전 서연은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잠시 일했었다. 그 회사는 서울 남부에 위치해 있었다. 지훈은 서연이 그곳으로 돌아갔기를 바랐다. 차에는 기름이 없고 자동차 등록증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했다. 지훈은 웅장한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파란 유리로 덮인 고층 건물이었다. 지훈은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서연을 이곳에서 데리러 왔었지만 지금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광택을 내지 않은 그의 구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초라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름다운 접수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의 약간 헝클어진 모습을 훑어보고 있었다. 김서연 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지훈이 위험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짐짓 정중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김서연 이사님께서는 이 건물 이사급 사무실에 계시지만 지금은 외국 투자자들과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혹시 약속은 하셨나요? 제가 남편이라고요. 아내를 만나는데 남편이 약속을 해야 합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당황하여 높아졌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게 절차입니다. 김서연 이사님, 비서의 지시입니다. 약속이 없는 모든 손님은 예외 없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접수원이 잠시 망설였다. 손님 성함이 박지훈 씨 맞으시죠? 손님 성함이 저희 보안팀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블랙리스트라니.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보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니. 제발요. 잠깐만요. 5분만이라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훈이 애원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가주시겠어요? 아니면 경비를 부를까요? 접수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힘없이 로비를 걸어 나왔다. 그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그는 길 건너편 나무 아래 보도에서 기다렸다. 점심시간에 서연을 가로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시간 동안 그는 더위 속에서 서 있었다. 아침을 먹지 못해 배가 쓰라렸다. 땀이 등을 적셨다. 그는 사무복을 입은 거지처럼 비참해 보였다. 오후 12시 검은색 고급 알파드 차량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다. 뒷좌석 창문은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 지훈은 차 안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 아마도 투자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빛나고 자신감 넘치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집에서 박 여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수수한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보였다. 서연아, 지훈이 차를 쫓아뛰며 소리쳤다. 그는 절망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멈춰. 나야, 지훈이야. 하지만 차는 교통체증을 뚫고 빠르게 달려나갔다. 지훈은 배기가스에 기침하며 남겨졌다. 서연이 그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했을 것이다. 지훈은 달리기를 멈췄다. 숨이 찼다. 그는 무릎을 잡고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을 가르는 깊은 구렁이었다. 서연은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지훈은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짓눌러 숨막히게 하는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훈이 속삭였다. 서연의 뺨을 때리던 순간의 기억이 굶주림보다 더 잔인하게 그를 고문하며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지훈은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부정적인 기운이 그를 덮쳤다. 어두운 거실에서는 전기는 아직 끊기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있었다. 박 여사와 민지는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지난달에 엄마가 그 가짜 에르메스 가방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우리한테 아직 저축이 있었을 텐데. 민지가 소리쳤다. 나를 탓해. 너야말로 맨날 놀러 다닐 돈이나 달라고 조르는 주제에 대학교는 졸업도 못하고 등록금은 밀리기나 하고 지훈이 돈이나 축내는 게 내 일이잖아. 박 여사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지훈이 문을 쾅 닫자 두 여자는 조용해졌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두 사람 다 조용히 할 수 없어요. 나 피곤해요. 나 하루 종일 길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연이 기다렸어요. 경비원한테 무시당하고 더위에 지치고 굶주리고 그런데 두 사람은 여기서 싸우기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는 서연이는 어디 있어? 우리 빚 갚아준대. 박 여사가 아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에 차서 물었다. 지훈이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끔찍한 웃음이었다. 결과는 빵점이에요, 엄마. 서연이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 사람은 모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우린 혼자예요.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렸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모레면 마감 시간인데. 네, 우리 떠날 준비해야죠. 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데? 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물었다. 서울에 친척도 없는데 시골의 할머니 집은 옛날에 민지 결혼 자금 때문에 팔았잖아. 그것도 파혼했는데 우리 어디서 자?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나 거지 되기 싫어. 오빠 친구들이 나 비웃을 거야. 창피해. 창피하다고. 지훈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다. 뭐가 창피한지 알아. 민지야? 우리가 빚내서 부자인 척 살았던 게 창피한 거야. 우리한테 진심이었던 사람을 짓밟았던 게 창피한 거라고. 네, 친구들한테 창피해? 그거 알아. 민지야. 지난달 내 등록금, 내 돈이 아니라 서연이 저축으로 낸 거야. 민지는 조용해졌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에 휘둥그레졌다. 그래, 지훈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드시던 비싼 약, 콜라겐 보충제. 그거 다 서연이가 온라인으로 물건 팔아서 산 거야. 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 엄마. 하지만 서연이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그런데 우리의 보답은 뭐였지? 개처럼 쫓아냈잖아. 지훈이 모든 울분을 쏟아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의 탐욕이 이 가족을 망쳤어. 그날 밤 나더러 서연이랑 이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엄마잖아. 이제 그 결과를 즐기시라고. 무례한 놈. 이 불효자식. 박 여사가 지훈을 때리려 했지만 굶주림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주저앉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 가족은 산산조각났다. 굶주림이 그들의 배를 갉아먹었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는 그들의 영혼을 더욱 심하게 갉아먹었다. 호화로운 저택은 차가운 지옥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집을 비워야 하는 마감 시한 이틀 전, 박 여사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지만 새로운 결심을 했다. 궁지에 몰린 베테랑 사기꾼의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미 기가 꺾인 지훈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다행히 깡패들이 낡고 볼품없어 가져가지 않은 화장대 서랍 속에 비밀 보석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팔찌 세트가 들어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다. 이게 나의 구원자야. 박 여사는 붉은 벨벳 상자를 쥐고 중얼거렸다. 이걸 팔면 2억이나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집을 빌리고 1년은 살기에 충분한 돈이지. 지훈이나 민지에게 알리지 않고 박 여사는 몰래 집을 나섰다. 그녀는 시내버스를 탔다. 그녀에게는 엄청난 신분 하락이었다. 도심의 귀금속 상가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장 큰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이것 좀 팔려고요. 골동품이에요. 귀족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죠. 그녀가 가게 주인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노인인 가게 주인이 보석을 받았다. 그는 돋보기로 그것을 관찰하고 특수 장비로 테스트했다. 그는 이마를 찌푸리고 이상한 눈으로 박 여사를 쳐다봤다. 이거 얼마에 파실 건데요? 아주머니, 가게 주인이 물었다. 제가 좀 급해서요. 2억 5천만 원에 내놓을게요. 싸죠. 박 여사가 제안했다. 가게 주인이 크게 웃어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아주머니, 농담도 잘하시네. 2억 5천만 원이라고요? 아주머니, 이건 장난감이에요. 이건 그냥 유리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금도 그냥 도금이에요. 속은 구리고요. 제가 사면 고물값으로 5만 원 쳐드릴게요. 박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할머니 유산이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아주머니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는 거겠지.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가요. 내 가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박 여사는 거지처럼 쫓겨났다.
그녀는 질퍽한 시장 보도에 서서 가짜 목걸이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다. 그제야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예전에 그녀는 이웃에게 자랑하기 위해 벼룩시장에서 이 보석을 샀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게 되었다. 가짜. 그녀가 속삭였다. 내 모든 인생이 가짜였어. 그녀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저희는 자동차 리스 회사입니다. 저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어제 오후에 여사님께서 차고에 있는 혼다 재즈 차량에 자동차 등록증을 불법 중개인을 통해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어제 그녀는 다행히 깡패들이 왔을 때 민지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압류를 피한 민지의 차를 담보로 잡으려고 전화로 불법 담보 대출 중개인에게 연락했었다. 그래서요? 그건 내 딸 차인데 그 차는 김서연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할부금이 3개월이나 연체되었습니다. 보통 김서연님께서 납부하셨었죠. 김서연님께서 자산 동결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부로 해당 차량을 회수할 것입니다. 저희 팀이 지금 GPS로 감지된 차량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이동 수단이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박 여사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보석을 팔 계획은 실패했다. 차를 담보로 잡을 계획도 실패했다. 서연은 정말로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녀의 며느리는 마치 다섯수 앞을 내다보는 체스 선수 같았다. 상대방이 움직이기도 전에 모든 움직임을 막아버렸다. 마감 시한 하루 전, 그 작은 종말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날, 박 여사의 집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 결국 전기가 끊겼다. 수도도 끊겼다. 그들은 씻을 수도 선풍기를 켤 수도 없었다. 덥고 냄새나고 어두웠다. 오전 10시경 검은색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다. 서연의 차가 아니라 빚쟁이 장 사장의 차였다. 장 사장은 부하들을 데려오지 않고 혼자 내렸지만 그의 분위기는 훨씬 더 무서웠다. 그는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마당으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다. 지훈, 박 여사, 그리고 민지는 바닥에 원을 그리고 앉아 약간 굳은 식빵 한 봉지를 나눠 먹고 있었다. 지훈이 남은 잔돈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다. 아침 식사 맛있냐? 장 사장이 비웃으며 물었다. 세 사람은 기침을 했다. 지훈은 즉시 일어나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했다. 사장님, 제발요. 사장님, 저희 아직 돈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장 사장이 다가왔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 단지 지훈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하지만 그 손길은 살해 위협처럼 느껴졌다. 이웃들한테 들었는데 내일 너희들 이 집에서 쫓겨난다며 땅 주인한테 장 사장이 물었다. 지훈이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너희들은 거지가 되겠네. 거지가 되면 내가 빚받기가 더 힘들어지잖아. 장 사장이 작게 웃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내가 마지막 제안을 하지. 내일 너희들 쫓겨날 때 내가 다시 트럭 가지고 올게. 너희들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남은 거 다 가져갈 거야. 시계, 결혼 반지, 신발, 팔만한 옷, 전부 다. 그러고 나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지. 하지만 장 사장이 지훈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 대신 기념품으로 내 새끼손가락 하나를 잘라갈 거야. 평생 기억하게 해줄게. 다시는 우리 사장님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은땀이 쏟아졌다. 민지는 비명을 참았다. 나 진심이야. 내일 아침 8시에 여기 올게.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9억 원을 준비하든지 알아서 선택해.
장 사장은 뒤돌아서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공포를 남기고 떠났다. 장 사장이 떠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연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사했다. 지우는 다리에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댔다. 저는 김서연님을 대리하여 마지막 경고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건넸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집행팀이 도착할 것입니다. 집이 비어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나 물건이 남아있으면 강제로 퇴거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이 이 과정을 호위하여 소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박 여사가 기어서 다가가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용서를 빈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요. 저 밖에 내 아들 손가락을 자르려는 깡패들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 여사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직업적인 태도뿐이었다. 박 여사님, 이 모든 것은 여사님께서 스스로 자초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김서연님께서는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빚은 빚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안전은 각자의 책임이다. 나는 시어머니와 사채업자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박 변호사가 박 여사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준비하세요. 내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변호사 일행이 떠난 후 집은 고요했다. 죽음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2개의 죽음의 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한쪽에는 아침 8시에 지훈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깡패가, 다른 한쪽에는 아침 9시에 그들을 끌어내려는 경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9억 원의 빚과 피할 곳 없는 현실이 있었다. 우린 끝났어. 지훈이 속삭였다. 그는 더러운 천장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 박 여사, 민지, 그리고 지훈의 자존심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더 이상 오만함도 체면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 지옥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들이 버린 여자 서연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일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다. 그들이 한때 멸시했던 여자 앞에서, 대중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 그날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청담동 5번지 집의 거주자들에게는 그 빛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으로 느껴졌다. 바늘이 멈춘 거실의 벽시계는 마치 그들을 비웃는 듯했다. 지우는 시간을 알기 위해 시계가 필요 없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자체가 고통스러운 카운트다운이었다. 오전 7시 55분 지훈, 박 여사, 그리고 민지는 현관 앞 테라스에 서로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남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잠을 설쳐 눈은 재팼으며 탈수로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워. 민지가 지훈의 팔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반쯤 열린 철제 대문을 쳐다봤다. 그의 손에는 작고 녹슨 부엌칼이 들려 있었다. 깡패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미미한 위안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 사장 앞에서는 그 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해. 엄마. 기도해. 지훈이 중얼거렸다.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했어. 지훈아. 하지만 하느님도 이제 귀를 막으신 것 같아. 박 여사가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오전 8시 정각.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이 아침의 정적을 깼다. 오토바이 1대, 2대, 3대. 그리고 낡은 검은색 지프차 1대. 장 사장 일행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정시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여유롭게 내렸다. 장 사장은 팔의 근육과 문신을 드러내는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철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 중 일부는 쇠 지렛대를, 일부는 큰 옷반지를 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장 사장이 대문을 걷어차 활짝 열었다. 쾅, 좋은 아침, 행복한 가족 여러분. 장 사장이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제 약속대로 9억 원은 준비됐겠지? 지훈이 일어섰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는 식은땀에 손이 너무 미끄러워 작은 부엌칼을 떨어뜨렸다. 사장님, 제발요. 사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장 사장이 실망한 척 고개를 저었다. 어휴, 맨날 듣는 소리. 이제 지겨워. 그럼 두 번째 선택지. 손가락 자르기 아니면 몸에 붙은 거 다 뺏기기. 아무런 신호 없이 장 사장의 부하 2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지훈을 덮쳤다. 민지는 오빠가 마른 잔디밭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박 여사가 깡패를 때리려 했지만 그녀는 밀쳐져 땅에 넘어졌다. 손잡아. 장 사장이 명령했다. 2명의 깡패가 지훈의 몸을 땅에 고정시켰다. 다른 한 명은 지훈의 왼손 손바닥을 강제로 펴서 보도블록 위에 놓게 했다. 장 사장이 햇빛 아래서 날카롭게 빛나는 전술용 접이식 칼을 꺼냈다. 안 돼. 제발 뭐든지 가져가세요. 내 아들 손가락은 안 돼요. 박 여사가 기어서 장 사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 콩팥이라도 가져가세요. 내 아들은 안 돼요. 내 콩팥은 늙어서 안 팔려. 할멈, 장 사장이 박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차서 밀어냈다. 그는 이미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지훈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미안하다, 지훈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이건 네가 빚 갚는 걸 기억하게 해줄 교훈이야. 장 사장이 차가운 칼날을 지훈의 새끼손가락 피부에 댔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장애로 만들 고통을 기다리며 숨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칼끝이 피부를 누르기 시작하는 순간 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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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 사장이 멈췄다. 그는 놀라서 돌아봤다. 누가 경찰 불렀어? 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아니에요, 형님. 경찰 순찰차 3대가 단지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삿짐 센터라고 쓰인 큰 트럭 2대와 그 뒤를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따랐다. 토지명도 집행단이 도착한 것이다. 오전 9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다. 장 사장은 즉시 일어나 칼을 숨겼다. 젠장. 경찰은 왜 온 거야? 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차에서 내렸고 박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들이 뒤를 따랐다.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길거리 범죄자들이 공식적인 법 집행 기관과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한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고급 세단 뒷문에서 내린 사람이었다. 큰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현대식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는 리듬으로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하이힐을 신은 여자. 서연이었다. 서연은 한때 그녀가 살았던 집 대문 앞에 섰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무표정한 눈으로 군중을 쳐다봤다. 그녀는 더러운 옷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는 지훈, 머리는 헝클어지고 먼지 투성이인 박 여사, 그리고 현관 기둥을 껴안고 우는 민지를 보았다. 그리고 장 사장과 그의 깡패들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님. 그녀가 동행한 경찰관에게 차분하게 인사했다. 제 소유지에 무단 점유자들 말고도 불청객들이 있는 것 같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 사장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산하지 않으면 폭행 혐의로 전부 경찰서로 연행하겠다. 장 사장은 비록 험악했지만 수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경관님, 우리는 그냥 가족처럼
빚 독촉하러 온 것뿐이에요. 폭력은 없었어요. 빚 독촉하는데 칼은 왜 들고 있어? 서연이 날카롭게 비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 있는 서연을 보자. 그는 극심한 수치심과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의 아내, 전 아내는 너무나 빛나고 진흙탕에 빠진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서연을 보자 박 여사의 방어벽은 즉시 무너졌다. 자존심, 체면, 오만함, 그동안 그녀의 갑옷이었던 모든 것이 죽음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박 여사는 서연을 더 이상 미워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구원의 여신으로 보았다. 남은 힘을 다해 박 여사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달려갔다. 서연아, 서연아, 내 딸아. 박 여사는 그녀를 막으려던 경찰들을 뚫고 서연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단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했다. 그녀의 이마가 서연의 깨끗한 하이힐 끝에 닿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발에 입을 맞추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용서해다오, 서연아,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얘야, 지훈이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이 지훈이를 죽이려고 해. 제발 그 빚 좀 갚아줘. 엄마가 평생 내 종이 될게. 내 발을 씻겨주고 그 물이라도 마실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하고 충격적이었다. 멀리서 구경하던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거만했던 단지의 사교계 여왕 박 여사가 이제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며느리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엎드려 비는 것을 본 지우는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그는 기어서 다가가 어머니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다시 합치자고는 안 할게. 내가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제발 엄마랑 민지는 살려줘. 그 빚, 그 깡패들, 오늘 갚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지도 달려와 서연의 다른 쪽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 언니, 민지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을게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세 사람은 한때 그들이 쫓아냈던 여자의 발 아래에서 울며 자비를 구했다. 서연은 물러서지도 그들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다. 동정심도 있었지만 이 드라마를 보는 피로감이 더 컸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스스로를 망신시키고 계세요. 싫어. 네가 도와준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날 거야. 박 여사가 더욱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눈물과 콧물이 서연의 구두를 적셨다. 서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그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는 장 사장을 쳐다봤다. 어이, 당신이 깡패 두목이지. 서연이 불렀다. 장 사장이 자신을 가리켰다. 저요? 왜요? 사모님. 이 사람들 남은 빚이 총 얼마지?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딱 9억 8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 갚으면 8억 5천만 원으로 깎아줄게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나도 경찰이랑 엮이는 건 싫거든요. 장 사장이 대답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서연아, 내가 갚아줄 거니? 세상에, 내 마음이 정말 천사 같구나. 얘야. 서연이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 제가 여사님 빚을 그냥 갚아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여사님의 ATM 기계도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서연은 박 변호사를 쳐다봤다. 박 변호사님, 건물 매매 계약서 좀 준비해 주세요. 건물만요. 땅은 이미 제 소유니까요. 서연이 다시 지훈과 박 여사를 쳐다봤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낡은 집의 물리적인 건물, 즉 벽, 지붕,
타일, 그리고 고물들을 8억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 돈은 당신들 손에 주지 않고 이 깡패 두목의 사장 계좌로 바로 송금해서 당신들 빚을 갚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지훈 씨 손가락은 무사하며 이 깡패들은 떠날 겁니다. 하지만 지훈이 더듬거렸다. 이 집을 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이 거래는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빚이 청산된 후 당신들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문을 나설 때 몸에 걸친 옷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되었고 땅도 제 소유니까요. 당신들은 여기에 발 디딜 권리가 한 뼘도 없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렸다. 그녀는 빚에서는 벗어났지만 노숙자가 될 판이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길바닥에서 자게 할 수 있니? 박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깡패한테 맞아 죽어서 무덤에서 자는 것보다는 길바닥에서 자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서연이 받아쳤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빚은 갚지만 노숙자가 되거나 집은 있지만 아드님 손가락이 잘리고 내일 죽거나. 박 여사는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패배의 눈물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의해. 지훈이 속삭였다. 마침내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해줘. 서연아, 빚 갚아줘. 우리는 떠날게. 그 과정은 감정적인 그들의 눈에는 빠르고 잔인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이었다. 박 변호사가 세단 보닛 위에서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지훈과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어 건물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유일한 안식처를 내주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했다. 당신 사장님 계좌 확인해봐. 서연이 장 사장에게 말했다. 장 사장이 잠시 사장과 통화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돈 들어왔어. 끝났네. 자, 얘들아, 가자. 우리 볼 일은 끝났어. 장 사장이 지훈의 어깨를 세게 툭 쳤다. 넌 저런 전 부인 둔 걸 행운으로 알아라. 아니었으면 넌 지금 손가락 병신 됐을 거야. 다시는 빚지지 마라, 임마. 깡패 일행은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퇴거 집행뿐이었다. 자, 서연이 손뼉을 한번 쳤다. 지금 9시 30분입니다. 제 이삿짐 트럭은 이미 준비됐어요. 문 밖으로 나가주세요. 제 팀이 안에 남은 물건들을 쓰레기장으로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곳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거라서요. 버린다고. 민지가 놀랐다. 언니, 내 옷이랑 대학교 책들은 지금 당장 내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 5분 주겠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와 박 여사는 텅 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들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옷들을 되는 대로 집어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옛집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같았다. 지우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대문 앞에서 서연과 마주섰다. 고마워, 서연아.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 아버지 유산인 땅이 당신들 피로 더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지훈이 물었다. 잘못된 시간에 나온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서연은 지훈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들의 아름다웠던 연애 시절을 떠올리고 그날 밤 지훈의 따귀와 쫓아냄을 떠올렸다. 내 사랑은 그날 밤 죽었어. 지훈, 내가 옳은 아내 대신 틀린 어머니를 선택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 너는 가장이 되는데 실패했어.
너는 그저 엄마 치마폭에 숨어있는 어린애일 뿐이야. 그 말은 장 사장의 칼보다 더 아프게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나가. 서연이 명령했다. 박 여사와 민지가 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흐느끼며 울었다. 이웃들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인과응보라며 만족했다. 안녕히 가세요, 박 여사님. 서연이 시어머니가 그녀를 지나갈 때 말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창피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웅장한 단지 대문을 나와 뜨겁고 먼지 나는 대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이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높은 철제 대문이 닫혔다. 쾅!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 가족 드라마에 막을 내렸다. 서연은 자신의 영토인 대문 안쪽에 섰다. 한편 지훈과 그의 가족은 집도, 돈도, 목적지도 없이 보도 바깥쪽에 섰다. 그들의 분리는 이제 절대적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청담동 5번지에서는 굴착기의 굉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거짓된 추억으로 가득 찼던 호화로운 저택의 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서연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흰색 안전모를 쓰고 철거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했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다. 벽이 무너질 때마다 가슴 속에 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떤 건물을 지을 계획이세요, 김 이사님? 옆에 있던 건축가가 물었다. 여기에 현대적인 미니멀리스트 타운하우스 세 채를 지을 거예요. 한 채는 제가 조용한 분위기를 원할 때 머물 곳으로 쓰고 나머지 두 채는 외국인 주재원들에게 임대할 거예요. 창문을 많이 내서 밝게 디자인해 주세요. 예전처럼 어둡고 답답한 집은 싫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박 변호사가 보고서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변호사님? 서연이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물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안전을 위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강변 근처 외곽 지역의 작은 단칸방에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좁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고했다. 지훈 씨는 이번 일로 회사에서 해고되어 빌린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지 양은 학비가 없어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은 그들의 계약한 집 앞에서 튀김을 팔고 있지만 여전히 잘난 척하고 남을 좌지우지하려는 버릇 때문에 새 이웃들과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고통을 듣고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냥 놔두세요, 변호사님. 그게 그들에게는 인생 학교겠죠. 그렇게라도 돈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이 말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제 인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니까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은 주침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굴착기를 다시 쳐다봤다. 예전에 그녀가 몰래 자주 울던 방이었다. 이제 그 방은 평평한 땅이 되었다. 햇빛이 빈 땅을 직접 비췄다. 땅이 비옥하네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새로운 희망을 심기에 좋겠어요. 1년 후,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새로 완공된 청담 레지던스 타운하우스 2층 발코니에서 서연은 제스민 차를 즐기고 있었다. 그 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푸른 식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아름다웠다. 서연의 부동산 사업은 급성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배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은 존경받는 냉철한 여성 사업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 자유와 독립을 즐기고 있었다. 여행을 자주 다니고 사회 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 행복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하길 바라. 비즈니스 잡지에서 네가 크게 성공한 거 봤어. 나도 기뻐.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네. 나는 지금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어. 먹고 살만은 해. 엄마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민지가 집에서 돌보고 있어. 우리 모두 네가 해준 음식이 그리워. 다시 한번 축하해.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메시지를 읽었다. 심장이 뛰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단지 낡은 일기예보를 읽는 것 같았다. 지우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서연의 음식과 잃어버린 안락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이미 멀리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다. 그녀는 1년 전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들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 선물이었다. 더 이상 연락할 필요는 없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오후의 바람을 맞으며 팔을 뻗었다. 그녀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 질퍽하고 하수구 냄새나는 좁은 골목에서 박 여사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성공한 사업가 김서연의 프로필을 방영하는 이웃집 TV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갈 한 줌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더러운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기운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어두운 단칸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두 세계. 서연은 미소 지으며 환하게 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섰다. 인생은 계속되고 서연에게 진정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